그랬구나. 아유. 내가 오는데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아, 네. 여류 소설가를 만난다. 뭐 요즘에 여류 그런 거 이제 안 하기로 했지만은 문학도가 된다는, 소설가가 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소설을 쓰는 건 좀 더 독자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책을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 거니까요. 예, 훨씬 더 독자적이고 동시에 고독한 뭐 그런 일인 것 같아요. 혼자 망하고, 예, 그리 피해를 주지 않는. 예.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끌리지도 않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검은 구두를 신고 그녀는 내가 기다리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힘있지도 가냘프지도 않은 걸음걸이로. 인상착의가 똑같으셔서. 빠르지도 느리지도 힘있지도 가냘프지도 않은 걸음걸이. 애매한 걸음걸이로 하니까 왔다는 거죠. 아무런 특징 없는 걸음걸이. 내가 그녀와 결혼한 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과 같이 특별한 단점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신선함이나 재치, 세련된 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무난한 성격이 나에겐 편안했다. 내 기대에 걸맞게 그녀는 평범한 아내의 역할을 무리 없이 해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뭐하고 서 있는 거야? 나는 욕실에 불을 켜려다 말고 물었다. 새벽 4시쯤 되었다. 회식에서 마신 소주 병반 덕분에 요의와 갈증을 함께 느끼고 깨어난 참이었다. 응? 뭐하고 있느냐고? 나는 오싹한 추위를 느끼며 아내가 있는 쪽을 보았다. 잠과 취기가 가셨다. 아내는 꼼짝 않고 서서 냉장고를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석상처럼 굳어있는 아내의 옆모습을 향해 다가갔다. 왜 그래? 뭐야 지금? 내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뜻밖의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정신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안방에서 나오는 것, 질문,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까지 모두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 나는 어둠 속에 드러난 그녀의 옆얼굴을 보았다. 처음 보는 냉정하게 번쩍이는 눈으로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꿈을 꿨어.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몇 시야 대체? 그녀는 나에게서 몸을 돌려 문이 열려있는 안방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문턱을 넘자 팔을 뒤로 뻗어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는 혼자 어두운 부엌에 남아 그녀의 흰 뒷모습을 삼킨 방문을 바라보았다. 아내는 어젯밤과 똑같은 잠옷 차림으로 부스스 헝클어진 머리를 늘어뜨린 채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을 중심으로 희고 검은 비닐봉지들과 플라스틱 밀폐 용기들이 발 디딜 데 없이 부엌 바닥에 널려 있었다. 샤브샤브용 쇠고기와 돼지고기 삼겹살, 커다란 우족 2짝, 위생팩에 담긴 오징어. 시골의 장모가 얼마 전에 보낸 잘 손질된 장어, 노란 노끈에 엮인 굴비들. 포장을 뜯지 않은 냉동 만두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꾸러미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내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그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는 중이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어젯밤과 똑같이 나의 존재를 무시하며 그녀는 계속해서 고기 꾸러미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당신 제정신이냐? 이걸 왜 다 버리는 거야? 나는 비닐봉지를 헤치고 달려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아내는 평상시와 똑같은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꿈을 꿨어. 다시 그 얘기였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아내는 나를 마주 보았다. 그날 이후 아내는 일체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 채식주의자가 된 것이다. 채식 해보셨어요? 네. 몇 개월이나 하셨어요? 한 4년 정도 했어요. 4년? 네. 독한 분이시네. 뭐로 하셨어요? 비건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슬쩍슬쩍? 네, 우유하고 계란은 먹었어요. 그때. 네, 그럼 뭐 다 먹었네. 네, 맞아요. 뭐예요, 그러면? 그냥 말로만 채식주의자지. 근데 저는 진짜로 비건을 한 8개월 해봤어요. KBS 드라마 포도밭 그 사나이를 찍으러 영동으로 내려갔는데 갔더니 한여름 떼약볕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요만한 한 평 남짓한 돼지 우리에 돼지가 2마리가 있는데 딱 요 책만큼 땅을 파고 거기다 배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염천을 견디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건 먹거리가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날 밤 저녁부터 고기를 끊었어요, 아예. 완전히 뚝 끊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절 측은하게 보세요? 아니, 너무 이해가 돼서요. 네. 결혼한 뒤 일요일에 만들어내는 요리들도 그럴듯했다. 다진 쇠고기와 불린 쌀을 참기름에 볶은 뒤 콩나물을 얹어 지은 콩나물 비빔밥. 굵은 감자를 썰어 넣은 닭도리탕은 어땠던가. 자작자작 매콤한 국물이 속살까지 배어든 그것을 나는 한자리에서 3젓씩 비워내곤 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차려놓은 식탁은 무슨 꼴인가. 비스듬히 의자에 앉은 아내는 한눈에도 맛없어 보이는 미역국을 입에 떠놓고 있었다. 밥과 된장을 상추에 싸서 볼이 불룩하게 넣고 씹었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 저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고기 반찬을 잘 차려주던 아내가 상추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미역국을 차려주니까 그제서야 나는 모르고 있었다. 저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반찬 바뀌었더니 갑자기 모르고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뒤에도 계속 모르는 사람인 듯 바라보는데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역지사지가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 진짜 그 화자가 진짜 짜증나요. 그 보면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머저리 같은 존재지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을 몇 번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도 와이프의 말 존재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지도 않는다. 순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녀의 머릿속이 그 내부가 까마득히 깊은 함정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너가 문제지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나는 거실을 서성거리다가 전화기를 들었다. 가부장적인 장인은 지난 5년간 들어본 적 없는 사과조의 말로 나를 놀라게 했다. 배려의 말 따위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까지 받은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는 그는 목소리가 무척 크고 그 목소리만큼 대가 센 사람이었다. 내가 월남에서 베트공 7을 하고 시작되는 레퍼토리를 4위인 나도 2번 들은 적이 있었다. 아내는 그 아버지에게 18살까지 종아리를 맞으며 자랐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4달에 올라갈 테니 그때 앉혀놓고 얘기를 해보겠네. 의례적이며 정다운
그리고 실질적인 대화가 듬성듬성 오가는 동안 아이들은 떠들고 서로를 때려가며 볼이 미어지게 음식을 먹어댔다. 내가 물었다. 처형, 이 음식을 혼자 다 하셨습니까? 처형은 반쯤 웃었다. 그냥 그저께부터 하나씩 했어요. 그런데 저거 굴무침은 영애가 좋아하는 거라 일부러 장받아 한 건데 영애는 손도 안 대네. 나는 숨을 죽였다. 마침내 시작이었다. 가만히 있어봐라. 영애, 너 애비가 그만큼 알아듣게 말했는데. 장인의 호통에 이어 처형이 야무지게 아내를 나무랐다. 너 정말 어쩌려고 그러니? 사람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건데 채식을 하려면 제대로 식단을 잘 짜서 하든가. 얼굴이 그게 뭐야? 처남댁도 거들었다. 저는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몸 상해가면서 채식하는 줄은 몰랐지 뭐예요. 곧 폭발할 듯한 정적이 흘렀다. 장인이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탕수육 한 점을 집어들고 상을 돌아 아내 앞에 우뚝 섰다. 평생의 노동으로 단련된 단단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은 뒷모습으로 장인은 탕수육을 아내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먹어라. 애비 말 듣고 먹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가슴 뭉클한 부정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허공에서 조용히 떨고 있는 장인의 젓가락을 아내는 한 손으로 밀어냈다. 아버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마침내 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장인이 한 번 더 아내의 뺨을 때렸다. 아버지! 처형이 달려들어 장인의 허리를 안았으나 아내의 입이 벌어진 순간 장인은 탕수육을 쑤셔 넣었다. 처남이 그 서슬의 팔에 힘을 빼자 으르렁거리며 아내가 탕수육을 뱉어냈다. 짐승 같은 비명이 그녀의 입에서 터졌다. 아내는 몸을 웅크려 현관 쪽으로 달아나는가 싶더니 뒤돌아서서 교자상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들었다. 영애야. 장모의 끊어질 듯한 음성이 살벌한 정적 위에 떨리는 금을 그었다. 아이들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를 악문 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하나씩 응시하다가 아내는 칼을 치켜들었다. 아유, 안 읽을래요. 그 뒤로 가면은 너무 좀 끔찍해. 네. 뭐 고기를 쑤셔 넣고 말이야 딸 입에다가. 뭐예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소설가라도 그렇지. 괴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사실은 저에게도 좀 이 세계가 낯설죠. 벌써 11년 전에 제가 썼던 소설이고 저는 이제 많이 걸어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거슬러서 이 소설의 장면을 지금 읽어주시니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친숙하면서도 낯선 어떤 타인이 쓴 소설 같게 느껴져요. 아유, 십몇 년 전에는 참 모질었어요. 모두가 자신을 비난했는데 그 비난에 대해서 그녀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그저 나중에 아버지가 억지로 먹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 저는 고기 안 먹어요 이 한마디였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 왜 저항하지 않고 가다가 끝까지 가서는 과도를 집어들고 자신을 극단까지 몰고 갈까. 영혜의 시면에는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처참하게 죽인 개에 대한 죄책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줄에 걸린 목에서 피가 흘러. 목이 아파 낑낑대며 개는 질질 끌리며 달려. 6바퀴째 개는 입으로 검붉은 피를 토해.
목에서도 입에서도 피가 흘러. 거품 섞인 피. 번쩍이는 두 눈을 나는 꼿꼿이 서서 지켜봐. 7바퀴째 나타날 녀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축 늘어진 녀석을 오토바이 뒤에 실은 아버지가 보여. 녀석의 덜렁거리는 내 다리. 눈꺼풀이 열린 핏물이 고인 눈을 나는 보고 있어.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선 잔치가 벌어졌어. 시장 골목에 알만한 아저씨들이 다 모였어. 개에 물린 상처가 나으려면 먹어야 한다는 말에 나도 한 입을 떠넣었지. 아니, 사실은 밥을 말아 한 그릇을 다 먹었어. 들깨 냄새가 다 덮지 못한 누린내가 코를 찔렀어. 국밥 위로 어른거리던 눈. 녀석이 달리며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며 나를 보던 두 눈을 기억해.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헤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얼어붙은 계곡을 하나 건너서 헛간 같은 밝은 건물을 발견했어. 거적대기를 걷고 들어간 순간 봤어.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기 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 내 입에 피가 묻어 있었어. 그 헛간에서 나는 떨어진 고기 덩어리를 주워 먹었거든. 내 잇몸과 입천장에 물컹한 날고기를 문질러 붉은 피를 발랐거든. 헛간 바닥, 피웅덩이에 비친 내 눈이 번쩍였어. 그렇게 생생할 수 없어. 이빨에 씹히던 날고기의 감촉이. 내 얼굴이, 눈빛이.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분명 내 얼굴이었어. 아니야. 거꾸로 수없이 봤던 얼굴 같은데 내 얼굴이 아니었어. 설명할 수 없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생생하고 이상한,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을. 이게 그 어린 날 그 이제 영예를 물었던 개를 아버지가 그야말로 잔혹하게 살해를 하잖아요. 오토바이에다 매달아갖고. 그 장면이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꿈 이야기처럼 이게 다시 나와요. 응? 아유. 그럼 이런 거, 이거 지금 여기 이제 이런 거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날 꿈자리 뒤숭숭하지 않아요? 제가 오히려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폭력의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폭력이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를 결국은 폭력적인 장면을 통해서 밖에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힘들게 뭔가 통과를 했던 거죠. 그 자기를 물었던 그 개에 대한 악몽을 계속 꾸는데 그 개를 잡아 먹었단 말이죠. 그런 개는 이제 곧 고기고 고기를 먹는다는 행위, 그런 행위가 자신에게 다시 폭력으로 돌아오고 그런 것들의 어떤 순환을 끊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음을 택한 건데 자기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남편 그리고 신경 써줄 여력이 없는 가족 이런 것들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채식이라는 거는 그냥 비유인 것 같아요. 이 채식이라는 거를 약간 어떤 수단으로 활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작가가 뭐 채식주의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채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어떤 한 명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막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막 그거 바꾸라고 하고 강압도 하고 막 강요도 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골랐던 것 같고 저도 그냥 채식주의자? 뭐 채식주의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채식이라는 거의 의미가 폭력 혹은 인간적인 것에 대한 저항인
인간에 대한 얘기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사건 이후 고기로도 모자라 식음을 전폐한 영애는 결국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다. 마지막 편 나무 불꽃에서는 언니 인혜의 눈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해치지 않는 나무가 되기를 꿈꾸는 그녀를 응시한다. 왜 영애는 그토록 인간이기를 원치 않았을까? 저는 이 소설이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되어야 한다는 대답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뭔가를 그 언니처럼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대답도 아니고 이런 어떤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인간이기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이거 자체가 어떤 질문이 아닐까? 불편한 이 질문 속에 좀 견디면서 머물러 보는 게 어떨까? 영애가 이런 이제 그 뭐랄까 그런 폭력을 갖다 해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강은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이렇게 내보내준 것 같네. 응? 내 생각인가?